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의 이우종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공유할 내용은 자동차의 변화, 부재료는 협업 개발,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변화는 사실 20세기 초반에 포드 자동차가 마차를 대체하기 위해서 자동차 산업이 태생했는데 그 100년 넘게 이후에 가장 큰 변화를 갖다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요약을 했는데 2016년에 파리 모타쇼에 다임러 자동차의 그 CEO인 닥터 채채께서 케이스라는 용어를 써서 요약한 바 있습니다. 물론 다른 현대기아라든지 BMW나 로렌버그와 같은 컨설팅 회사들도 유사한 약자들을 만들었습니다만 케이스가 아무래도 잘 외기가 편해서 그런지 자동차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케이스로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그 케이스라 하면 C는 차량의 연결성을 얘기하는 커넥티비티, A는 자율주행차를 지칭하는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S는 우리 공유라고 그러죠. 공유의 경제, 공유 차량이라고 하는 쉐어드 앤 서비스, E는 전동화를 의미하는 일렉트리피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약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간단하게 공유하고 이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뭐라 그래도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전동화가 있습니다. 흔히들 이 전기자동차라고 하는데 이런 전동화는 사실 아시다시피 환경 문제, 연비가스 규제 문제 등으로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서부터 연구되어 왔습니다만은 2015년에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가 촉발되면서 아주 급진전하면서 전기자동차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중심에는 가장 핵심 부품이 배터리의 기술 경쟁력이 이것을 백업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제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가 상당히 이제는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동화, 전기자동차를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환경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걸로 상당히 보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이 전기자동차가 이렇게 굉장히 각광을 받는 가장 근저에는 전기자동차가 사실은 차량답게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기자동차라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동차의 가장 핵심 부품인 엔진이 없어지고 이와 관련된 흡기, 연료, 배기기관이 같이 없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트랜스미션도 매우 단순화되고 해서 소위 말하는 엔진룸이 굉장히 축소됩니다. 공간이 굉장히 축소되다 보니까 자동차의 3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을 담는 공간, 승객을 담는 공간, 그 다음에 이렇게 짐을 담는 공간 중에서 승객을 담는 공간인 실내의 공간의 확대가 매우 용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태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내연기관차보다는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승객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특별히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이 모터가 갖는 특성 때문에 시동을 걸자마자 거의 제로 RPM서부터 맥시멈 토크, 최고의 회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매우 아주 특징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성능 중에 하나는 출발 가속 성능이 보통 여러분들이 제로 투 100이라고 그러죠. 시속 100km까지에 도달하는 시간이 무척 단축이 됩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와 같은 차량들은 2초에서 3초대에 해당되는 출발 가속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BMW 5 시리즈 하면 한 5초, 6초, 보통 일반의 차량들은 뭐 7초, 8초, 9초 하는데 불과 2, 3초 만에 제로 투 100을 달성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비교적 과거에 비해서 용이해졌고 이제는 노이즈 앤 바이브레이션 측면에서도 모터는 거의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노이즈 앤 바이브레이션 소스가 제거됨으로 해서 매우 정숙한 차량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차량의 밑바닥에 배터리를 쫙 깔게 됨으로써 차량의 무게중심이 낮아지고 차량의 전방과 후방의 무게의 배분이 거의 5대5로 균일해지기 때문에 아주 태생적으로 라이드 앤 핸들링,
아주 용이하게 개발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비단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가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자동차는 그동안 많은 이슈가 있었죠. 특징적으로 주행거리, 배터리 가격, 충전 시간, 충전 인프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최근에 나오는 양산용 전기차를 보면 이제는 주행거리가 400km 이상을 훌쩍 넘는 차들이 나오고 있고 배터리 가격도 2025년경이면 아마 내연기관 차하고 같을 거라는 예측들이 보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충전 시간도 지금은 밤에 한 4-5시간 걸리고 급속 충전을 쓰더라도 한 30분 이상을 소요하고 있습니다만 가까운 장래에 한 15분만 충전하면 100마일 정도는 아마 큰 이상 없이 갈 수 있는 차들이 속속 등장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도 굉장히 이제 많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도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전기차의 이슈가 해소되면서 아마 전기차가 차량의 상당히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않을까. 전 세계 차량이 한 9천만 대, 1억 대 예상을 한다면 아마 2025년 되면 15%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예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기자동차는 또 하나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될 게 이런 IT 업계라든지 이런 업계에서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마스라고 하죠. 모빌리티 에서 서비스에 매우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기자동차는 부품수가 한 3분의 1 정도가 감소한다고 해요. 기존 차량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정비나 유지비가 매우 절감되고 동시에 엔진이 없어짐으로 해서 개발에 매우 유리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엔진은 아마 습도나 온도나 압력이나 산소의 농도나에 따라서 매우 예민하게 캘리브레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차를 100여 대 이상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뿌려서 개발해야 되는 매우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만 전기자동차는 이런 측면에서 개발에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마스와 관련된 업체는 전기자동차를 기본으로 해서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IT와 연계가 태생적으로 강화되는 측면이 있죠. 이러한 전기자동차 시대에 대해서는 전기차 플랫폼을 기본으로 해서 개발하려고 그런 것이 아마 GM을 한 예를 들면 GM의 CEO인 메리 바라 여사께서 2020년 올해 3월 4일에 2025년까지 약 24조, 우리나라 돈은 24조, 2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이제 GM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자동차 회사로 전환하겠다고 전격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시에 얼툼이라는 플랫폼을 저 그림에서 우측 상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스케이트보드와 같은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많은 차량을 아주 유연하고도 단순하게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시는 점점 구체화되어서 올해 8월 6일 날 GM의 수석 부사장인 마크 로이스께서 캐딜락의 릴릭이라는 300마일 이상 가는 전기자동차가 아마 2년 이내에 출시될 거라고 확신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도 있듯이 전기차는 자동차의 변화의 핵심에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차량 통신, 자동차를 통신 기구로 보는 어떤 중요한 입장이죠. 사실 이것은 1995년도에 GM이 크래시 노티피케이션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처음 상용화했는데 우리 보편적으로 미국에서는 이게 온스타 서비스라고 하죠. 3G를 이용한 데이터를 이용한 차량 통신은 현대자동차가 월드 퍼스트 했고 4G에 대해서는 GM이 앞서가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3G 하면 데이터, 4G 하면 인터넷, 5G의 특징적인 면은 이제 클라우드가 되겠는데 5G를 이용한 아마 차량에서의 5G의 양산 차량은 2022년 말 BMW가 처음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 통신의 어플리케이션 분야에도 자동차가 제일 각광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 평방 킬로미터당 100만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이 주변에 각종 인프라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모바일 폰하고 연결을 해서
커넥티비티를 강화할 수 있다 해서 5G 어플리케이션 분야로 차량이 가장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의 데몬스트레이션이 동경 모터쇼에서 아주 많이 출품될 예정이었는데 동경 모터쇼가 연기되면서 조금 아쉬운 측면은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 표준이 2021년에 릴리즈 17이 확정되면서 22년에는 아마 BMW가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남다른 5G 차량 통신을 데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율주행차를 한번 살펴보시죠.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석권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미국의 아마존 같은 회사도 이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분야에서 자기가 사업하는 영역을 보면 주문 영역과 아마 이 처리하는 영역,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배송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라스트 마일 서비스라고 그러죠. 이 배송 영역에서 보면 트러킹 서비스 할 때 그 트러킹 비용을 보니까 거의 50%, 정확하게는 한 43%가 차량의 운전사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존에서도 이 비용을 절감하면서 어떻게 유통, 배달, 물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자율주행차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드론을 포함해서 여러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죠. 중국에서도 JD.com이라고 그러죠. 징동닷컴 같은 회사가 유사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율주행이 나오면 항상 얘기되는 게 모빌리티 플랫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상용차에서 유통 배달뿐만 아니라 공유라는 얘기를 여러분 한 몇 년 전부터 많이 들었을 겁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승차 공유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차량 공유, 그다음에 그 차량을 렌트한다든지 리즈한다든지 매달 신차로 바꿔주는 새로운 차로 바꿔 탈 수 있는 이런 구독 경제가 아마 모빌리티 플랫폼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차량에서 많은 시간을 소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인포테인먼트, 미디어, 웹툰, 유튜브 이런 데서도 아주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대가 대단하죠. 물론 교통 효율도 엄청나게 좋아질 것입니다. 아울러서 보험 산업이라든지 AS 산업 같은 사업에서도 이 자율주행에 대한 거는 기대라든지 우려가 매우 상존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직감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공유의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로 도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아주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전에 대해서 제일 선두주자가 일본의 손정희 씨,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언론 머스크들은 이제 차량을 소유할 필요가 있느냐. 더군다나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운전할 필요 없이 부르기만 하는 세상이 될 것이 이것이 자동차의 미래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요타, 현대, 여러 자동차 OEM 메이커들이 소프트뱅크, 이렇게 IT 회사들, 예를 들면 도요타 자동차는 손정희 씨가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뱅크와 같이 협력을 해서 모네 서비스라는 모네 플랫폼을 발표하게 됐고, 이런 모네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이동 서비스, 물류 서비스, 의료 서비스, 음식 서비스, 음식 배달 서비스, 공간 제공 같은 서비스 분야에 플랫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버뿐만 아니라 중국의 디디 출신이라든지 우리나라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소카, 타다 이런 것들이 이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꼭 공유하고 싶은 건 차량 내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마치 핸드폰과 같은 시스템으로 교체하면서 특히 차량 내에 많은 디스플레이, 대화면이나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장치하면서 핸드폰과 같은 어떤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비이클들이 여러 군데에서 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화면에서 나타난 것은 제가 근무하던 LG전자에서 납품한 여러 회사의 디스플레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동차의 변화를 매우 빠른 속도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약하자면 케이스, 스마트까지 붙인다면 케이스에 S를 자승을 붙여서 저는 자동차의 변화를 요약하고 싶고, 이런 차인 자동차의 변화가 특징적인 면이 몇 가지 있어서 여러분과 꼭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자동차의 연결성, 자율주행성, 공유성, 스마트한 사용자 편의성,
전동화라는 것은 이것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그 특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약하면 그걸 K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산업 간의 융복합이 아주 필수적이 된다는 것이죠. 혼자서 개발할 수 있을까?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라이언스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투자가 놀라울 정도로 커서 스케일 메리트가 있지 아니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동시에 일렉트릭 앤 일렉트로닉 아키텍처가 중요해지고 이제는 OEM뿐만 아니라 티어 1, 티어 2가의 그 중요성이 매우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융복합을 한번 보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만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의 애플 카플레이 혹은 유럽연합에서 리눅스 기반으로 표준화한 제네비 같은 것이 되겠죠. 이런 IT 회사의 어떤 기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비단 인포테인먼트 분야만이 아니라 에이다스로 칭해지는 자율주행 분야, 텔레매틱스 분야, 아니면 내비게이션 분야, 그 다음에 차량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있어서 IT 업체라든지 통신 업체와 같이 이런 ICT 업체가 참여하고 이들 업체와의 융복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라이언스 측면에서도 2017년 자료이긴 합니다만 2017년도에 중요한 OEM들이 379건의 전략적 협력을 이루었는데 그 중에 무려 271건이 앞에 설명드린 케이스와 관련된 전략적 협력이다. 이제는 OEM이 혼자서 이러한 것들을 니들 다 충족시키는 세상은 지나갔다. 케이스의 심화에 따라서 OEM들이 각종 업체하고 이종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예가 제가 몸담고 있던 LG전자가 2011년서부터 GM과 같이 전략적 협력을 맺어서 세계 최초로 3만 불짜리 200마일을 가는 전기동차 볼트를 B로 시작하는 볼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6년. 이런 것이 아마 전략적 협력의 가장 상당히 중요한 예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시해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폭스바겐은 소프트웨어 전문 조직을 분사해서 카 소프트웨어라는 회사를 만들고 2025년까지는 10,000명 규모로 확대해서 여기에 70억 유로를 투자해가지고 현재까지 소프트웨어를 남한테 의존하는 비율을 자기네들이 직접 하는 비율을 한 60%까지 끌어올리겠다. 자동차 회사가 슬슬 소프트웨어를 강조하는 마치 지금의 IT 회사 같은 형태로 변모하고자 하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2017년 자료에 예를 들면 저 밑에 있는 JLR이라고 쓰고 있는 제거와 랜드로버는 차량 한 대당 새로운 설비 투자라든지 R&D 투자가 필요한 돈이 감가상각해서 이연상각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6,800유로 대당 6,800유로를 신규 투자하는 분을 부담을 안 시키면 안 될 정도로 신규 투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다임러에도 4,577유로 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스케일 메리트가 매우 중요한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는 피지컬 아키텍처, 이제 자동차를 개발하려고 그러면 그동안은 어떤 크래시 월스니스라든지 에어백 디벨로먼트가를 통해서 피지컬 아키텍처가 매우 중요했습니다만 그것 못지않게 이제는 일렉트릭 앤 일렉트로닉 아키텍처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면서 자동차 내 비이클 네트워크 아키텍처 더불어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같이 아우르는 그리고 이들을 도메인화 해가지고 존별로 대응하는 현재까지는 아마 5존인 것 같아요. 다른 5 영역으로 도메인 컴퓨터를 개발하고 전국적으로는 한 5년 내지 10년 내에 이거를 하나 내지는 둘로 집적화하는 비이클 컴퓨터가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만큼
ENE 아키텍처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의 이런 변화에 티어 1, 티어 2를 어떻게 도외시하고 옛날과 같은 가불 문화에서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는 인텔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LG전자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와 같이 초반서부터 협력하면 안 되고 이런 메가 서플라이어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자동차 산업의 관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자동차의 어떤 변화, 이 변화의 특성, 그러면 이런 변화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개발 문화를 바꿔야 될 것인가? 보통 우리 자동차 산업하면 자동차 회사에 있는 분들을 갑이라 칭하고 그것도 아주 슈퍼 갑이라고 그러죠. 티어 1, 티어 2, 티어 3 해서 가불병 문화가 매우 횡행했지만 이제는 이런 문화를 개선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세상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상품성을 좋게 하고 이 리스크를 기술 개발했다는 리스크를 축소하고 시장 대응 속도를 맞추고서 코스트까지 절감하려고 그러면 과거의 워터폴 방식의 어떤 수직적 개발 문화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세상이 됐습니다. IT 업계에서는 굉장히 보편화된 애자일 방식, 스크럼을 짜가지고 팀 단위로 애자일하게 움직이는 애자일 방식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소통의 기본 개념으로 삼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세상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정통적인 밸류 체인이 이렇게 시리얼하게 이루어졌다면 이전인 다이나믹 밸류 체인으로 그것도 크라우드를 베이스로 한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PLM은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프로덕트, 제품을 이제 더욱더 포커싱해서 제품을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되 그거를 크라우드 베이스로 동시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이코시스템이 형성되지 아니하면 이제는 속도 면에서 비용 면에서 문화 면에서 불가능한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을 저스티파이 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아주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되겠죠. 일예를 들어볼까요? 도요타 자동차에서 발표한 저를 저희가 한번 들어보면 레벨 5라고 칭하는 풀 자율주행차를 저희가 개발하려면 1420만 킬로를 주행을 해야 될 것 같다. 그 주행을 만약 시속 60km로 주행한다면 그것만 주행하는데 2700년이 걸린다.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티어 1, 티어 2 OEM 할 거 없이 공동으로 콜래보레이션 하면서 어댑티브 플랫폼을 만들고 스케일러블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슈에 집적화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고 이런 각 업체 간의 롤 앤 레스폰시빌리티 역할을 분담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Early Vendor Involvement에서 아주 초도서부터 티어 1이라든지 티어 2를 참여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근간 한 10년 동안 해왔습니다만 그걸로는 부족한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는 아주 정말 자동차를 초기에 개발할 때 티어 1, 티어 2의 기술 개발을 전략적으로 협업하고 커미트먼트 하지 아니하면 그냥 단순한 인발브먼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EVI가 ESC, Early Strategic Collaboration과 커미트먼트로 바뀌어야 되고 이 중심에 사실은 제품을 디스크립션하는 CAD/CAM, PLM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가 왔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를 잠깐 제가 요약해 보면 아마 하루 이틀 사이에 빠른 시간 내에 매경에서도 아마 이거 제 기고문이 나올 텐데 이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 혹자들은 이야 이 코로나 사태가 왔으니까 좀 경제가 어려운데 에미션 그러니까 배기가스 환경 규제를 또 늦춰가지고 돈 투자하는 걸 좀 미루면 안 되겠는가 해서 어느 뭐 유럽 운송협회 같은 데서 유럽 연합회에다 건의를 했어요. 좀 늦추면 안 됐냐. 그랬더니 거꾸로 독일의 빅3 다임러, BMW, 폭스바겐 그룹이 그건 무슨 얘기하냐. 우린 벌써 전기자동차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우린 수용할 수 없다 해서 거꾸로 OEM들이 유럽연합회에 압력을 넣어서 유야무야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코로나 사태가 돼서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얘기죠. 삶의 질에 대한 것을 이제는 컴프로마이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요구가 더욱 강화되면서 그린 서바이벌 시대가 됐고, 올해 초에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와이링 하네스 공급이 차질을 빚어서 생산에 엄청난 차질을 빚었습니다. 중국이 연간 한 2,500만 대를 판매했는데 이제는 2,200만 대 정도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한 위생을 재조명하면서 탈중국, 탈세계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쇼어링, 바깥에다 공장을 치러놨던 것을 자기네 자국 안으로 들여보고는 그것도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비대면, 이제는 접촉이 꺼려지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퍼스널라이즈가 되면서 차량을 갖다가 승차는 공유하지 못하지만 차량은 공유할 수 있는 차량 공유를 하되 구독경제, 차량을 리즈나 렌트나 매월 바꿔가는 구독경제라든지 자기 가족 중심의 레저 차량, 캠핑 차량, 그리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소통에는 지장이 없는 커넥티비티가 요구되는 비대면 소비 문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OEM, 티어 1, 티어 2, 또 회사 내부에서도 이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하지 아니하면, 제품 중심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지 아니하면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 PLM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 사태가 변화의 가속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의 실내에 대해서는 청결을 요구하고 있죠. 위생 공정은 아마 굉장히 급진전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가 가능할까요? 심지어는 롯데그룹의 회장님께서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용어를 못 쓰게 한다고 그래요. 아예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같이 사는 세상을 이제 염두에 두고 그것이 뉴노멀이다. 실물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게 되더라도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이에 대응하는 디지털 혁명,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알고리즘 개발, 인공지능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 또 산업과 융목합을 가속화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의 핵심에 사실은 PLM, CAD/CAM, 우리가 근간에 유지해왔던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